4월 11일 개장 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투표일이었죠. 투표 다 잘하고 오셨죠. 투표일에 우리나라는 휴장을 했는데 미국 증시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많이 빠졌는데 그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자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5% 나왔어요. 지금 제가 investing.com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investing.com에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5%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3.4%였죠. 예상보다 0.1% 더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랐다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가 많이 올랐었죠.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 방송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0.1% 올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뺀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 가격을 뺐으면 유가를 제외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측정했단 말이죠.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0.1% 올랐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국제 유가를 제외하고라도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안 잡힌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제 국채금리가 초반에는 급등하지 않았는데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 급등했고요. 4.5%까지 올라갔고 지금 2년물 국채금리는 4.76%까지 올라갔습니다. 4.76% 상승하면서 4.9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추세로라면 5%까지 돌파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워요. 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인하할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더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더 여기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다시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으면 괜찮은데 얘까지 올랐기 때문에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원래는 뭐 한 5차례까지 예상됐다가 지금 3차례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는 한 차례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배드워치에 들어가서 보시면 원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예상이 최근에는 3회였습니다. 기준금리를 3회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전에는 1회였는데 지금 2회로 다시 올라갔네요. 근데 지금 거의 올해 한 차례밖에 기준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6월달이랑 7월달에는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죠.
그리고 9월달, 11월달도 거의 25bp 인하 부근에서 머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라면 올해 기준금리는 1회 또는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여기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확률적으로 낮아요. 이건 확률적으로 좀 낮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1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제가 기준금리 이슈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될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반영이 인하가 안 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반도체 바이오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AI 산업이라는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있죠. 바이오도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꾸준히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기준금리라는 장벽을 뚫기에는 조금 뭔가 모멘텀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그나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재반등할 여지가 있긴 한데 바이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바이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대신 반도체는 AI 산업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미국 CPI에 대해서 막 깊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원 CPI도 에너지와 식품 가격 뺀 근원 CPI도 0.1% 상승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나마 이제 또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아까 전에 investing.com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스닥 100 한번 볼까요?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건 지금 원래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빠졌을 때보다는 덜 빠진 겁니다. 그쵸? 처음에 급락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악재로 나올 게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사실 미국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고용지표 좋은 거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충격을 엄청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실망감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행인 점은 CPI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점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점. 하지만 또 부정적인 점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기존에 뭐 5차례 이 정도에서 3차례로 최근에 줄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차례까지 줄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해 한 차례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특히 뉴스로 많이 때리겠죠. 그래서 바이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반도체도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AI 산업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빠지더라도 회복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하나 이슈가 더 있죠. 삼성전자 보조금. 이번 주에 보조금 발표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60억에서 70억 달러 받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로이터 통신이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보조금 발표한 업체가 인텔이죠. 지금 인텔이 여기 인텔 나왔나? 인텔 안 나왔죠. 여기 나왔네. 지금 여기 먼저 보조금 발표한다라고 보조금 받는 거 발표한 기업이 인텔입니다. 인텔이 85억 달러고요. TSMC가 66억 달러인데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인 60에서 70억 달러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대만 기업인 TSMC랑 비슷한 규모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인디애나주 쪽에 HBM 전용 공장 짓는다라고 발표했고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60에서 70억 달러 사이 실제로 그렇게 받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TSMC 같은 경우 보조금 발표 이후에 주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에서 한 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한번 예측해 보자면 CPI 발표가 제대로 안 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정을 받을 거예요. 하락 종목 개수가 엄청 많겠죠. 대신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는 또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약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약간 견조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견조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쪽으로 수급 유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디로 수급이 유입되죠? 저 PBR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랑 기아 쪽으로 저 PBR 관련해서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금융주들 있잖아요. 저 PBR 대장주들. 그쪽으로도 저 PBR 수급이 조금씩 바닥에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랑 바이오가 안 갔을 때는 최근에 저 PBR이 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지수를 방어해줬던 게 바로 뭐 전력 인프라든지 그리고 조선주였죠. 최근에는 또 뭐가 부각되고 있습니까? 화장품, 그리고 여행,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 뭐 다른 뭐 LCC 항공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서 매출은 올라가겠지만 국제유가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공 관련 업체들보다는 제가 여행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눈길을 한번 돌려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쪽으로 아마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 외국인 카지노 같은 요런 쪽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비올이라든지 원텍 같은 클래시스 뭐 여러가지 업체들이 있죠.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더 수급이 다시 한번 재차 유입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은 한 번씩 반등을 보이더라도 제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로봇 관련 종목들은 사실 지난해부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고 이제 로봇은 약간 식상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반도체랑 바이오가 무너진다라면 저 PBR 포함해서 뭐 전력 인프라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얘도 이제 약간 조금 시큰둥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전력 인프라 좀 빼버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잘 찍힐 거예요. 본격적으로 조선업종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적어도 매출 관점에서는. 수주 관점에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주 관점에서는 약간 피크아웃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타르발 프로젝트 수주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쪽에서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여요. 뭐 기존에 이제 약속했던 거 나오는 것 이외에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대신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슈퍼사이클이 진입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기존 조선업체들 많잖아요. 기존에 이제 조선업체들이 수주 기대감 때문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면 실적도 그들 기업이 찍힐 건데, 그동안 못 갔던 조선 기자재 업체들,
걔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 받아가지고 매출이 나온단 말이죠.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드렸던 하나엔진이라든지, 하나엔진이 예전에 제가 많이 추천해드렸던 HSD 엔진이 사명이 바뀐 거죠. 하나엔진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임스 같은 종목들. 그들 기업이 추후에는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붙으면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선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죠. 세로 몇십 메다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세로 몇십 메다, 세로 같은 경우에는 몇백 메다, 그리고 가로는 몇십 메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방에 선박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선박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방에 선박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블록 단위로 나눠가지고 선박을 건설하기 때문에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았고 그게 매출로 인식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들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데, 과거에는 제가 중국 매출 비중이 없는 종목 위주로, 예를 들면 실리콘2 같은 종목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중국 매출 비중이 있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중국 경기가 올해부터는 그래도 진짜 여태까지 쏘갔지만 올해부터는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쵸? 실제로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느낍니까? 여행객 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화장품도, 너무 지저분하죠? 이제는 화장품도 중국 매출 비중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요 이슈랑 한번 엮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1700% 급증, 돌아오는 6호, 제주의 봄, 활자.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중국 관광객 추이가 올라오고 있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쵸? 중국 관광객 추이가 올라오고 있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난달이면 3월이죠. 3월 30일 하루에만 외국인 관광객이 1787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올해 중국 관광객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 달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단체 관광을 허용 안 했단 말이죠. 근데 2023년 8월 달에 한국으로 향하는 단체 관광을 허용했는데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 사드 보복 이전 상태인 2017년 2월 13일 이후에 처음으로 1일 여행 관광객이 10,000명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노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자, 제가 중국 연휴를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글자 잘 안 보이시죠? 글자 크기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1분기 때 올해 1월, 2월, 3월 달에 우리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 엄청 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엄청 늘었단 말이죠.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실적 발표하잖아요. 카지노 매출액은 월 단위로 발표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1분기에 그 중국 연휴가 있었던 게 1월 1일 하루, 그리고
2월 10일이랑 2월 17일 요렇게 이제 연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냐?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청명절이 있고요. 4월 4, 5, 6 노동절이 있고요. 5월 1, 2, 3, 4, 5 단오절이 있고요. 6월 8일, 9일, 10일 중국 연휴가 지금 2분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다시 좀 빼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1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인 관광객 유입수가 엄청나게 급증했잖아요. 물론 춘절 때문일 겁니다. 급증했는데 기존에는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안 살아나면서 급증하는 횟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었어요. 근데 지금은 1분기 때만 해도 급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분기 때 연휴 시즌이 집중되어 있는 2분기도 1분기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휴일 개수만 따져도 1분기보다 많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 휴일만 3개가 있어요.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일수로 따져도 더 많죠.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 유입객 수가 우리가 그냥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데이터만 놓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1분기보다 2분기 중국 관광객 유입수가 더 많을 거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사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면세점 쪽에서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쪽에서는 제가 뭐 최근에 여러 종목 말씀을 드렸죠.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롯데관광개발도 제주도 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GK일까지 그런 기업들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특히 면세점 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면세점 쪽에서는 제가 뭐 여러 종목을 말씀드렸죠. 뭐 신라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백화점도 있겠고요. 신세계백화점도 있겠고 뭐 호텔신라 뭐 글로벌 텍스프리 등등등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있을 거고 오늘 반도체 바이오 안 좋을 때 그들 종목 쪽, 그들 섹터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들이 반도체랑 바이오 이외에 어떤 업종을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는 여기서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철강 쪽도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철강 업체들을 글쎄요.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중국 경기가 2분기부터 살아난다라는 전제하에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철강 업체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건설 기계 중장비 수출하는 업체들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중장비 뭐 제가 예를 들어서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제 중장비 업체들 두산 밥켓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아요. 두산 밥켓, HD 현대건설 기계,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DY 파워 같은 종목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들 종목이 바닥에서 수급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수급 유입되고 있고 그들 종목은 사실 중국이 아니더라도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수주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국 쪽으로도 이어진다라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철강 업체들보다는 건설 기계 업체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접근할 때는 향후에 철강주도 오르긴 할 거예요. 오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건 건설 기계 업체들이 아닌가. 그들 업체들 실적 따지고 수주 따지면서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봐요. 자, 그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빠졌고 리비안도 빠졌는데 이게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빠진 이슈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빨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잖아요. 자율주행빨로 테슬라가 올랐는데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또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오늘 그동안 올랐던 최근 한 2거래일 정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죠. 그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오늘 장에서는 수급이 유입되기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리비안 관련 종목들, 전기차 관련 종목들 하락했지만 그 중에서 특히 테슬라만 놓고 본다라면 자율주행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얘네들이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덩달아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그냥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오늘 하락할 여지도 있다. 이 이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할 거예요. 그나마 이제 반등의 여지가 있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중국 뭐 리오프닝 뭐 이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외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봐요. 장 초반에 뭐 나스닥도 그랬듯이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봐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최근에 이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회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만 바짝 차리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고, 그 제 카톡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카톡방 소개해 드릴게요. 링크 누르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참여 코드는 486486입니다. 486486이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제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적어도 제 카톡방 들어오시면 시장 주요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매매는 안 할 겁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여러 섹터 쭉 깔아놔봤자 여러분들 계좌 수익 안 바뀝니다. 선택과 집중, 최근에는 제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지만 계좌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예쁜 쪼꼬가 기사 많이 올려줄 텐데 기사에 하트 하나씩 달아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아셨죠? 기사에 하트 하나 다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하트 많이 달아주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 제 서비스도 간단하게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골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개월 88만원입니다. 그리고 2개월 176만원. 그리고 기간 추가 혜택은 3개월 가입할 때 가장 많아요. 3개월 264만원입니다. 30일 더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골드 서비스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주식이랑 현금 합쳐가지고 합산 금액이 5천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야지 어느 정도 헤비 뽑고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윙 트레이딩 하고요. 그리고 급등주는 안 하고 급등주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제가 한두 달 정도 모아가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한두 달 정도 저점에서 농부처럼 주식을 모아가면서 수익이 꽉 차면 제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금액 크신 분들은 급등주 해봤자 계좌가 안 바뀝니다. 그리고 금액 작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급등주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급등주 하는 분들은 한 2, 30 종목 비중 3%, 5%씩 깔아뒀죠. 근데 그렇게 깔아둬 버리면 계좌가 안 바뀌어요. 뭐 한두 종목들 매일매일 튈 수는 있겠죠. 매일매일 튈 수는 있겠지만
그거 한두 종목 3% 5%짜리 비중 튄다고 해가지고 계좌가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요. 나머지 뭐 나머지 종목들 뭐 2, 30종목 나머지 2, 30종목들이 전부 다 빠져버리게 되면 계좌는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종목 개수만 많아지고 여러분들 계좌는 전혀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최근에 신규 가입자들은 5종목밖에 세팅을 안 해드립니다. 5종목 정도만 세팅을 해드리고 한 뭐 많게는 10종목까지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종목 개수를 안 늘려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반도체가 잘 가는 장에는 반도체 비중을 확 늘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잘 갈 때는 바이오를 실어버리고 2차전지가 갈 때는 2차전지 포트 비중이 7, 80%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계좌가 바뀌어요. 뭐 2차전지도 했다가 뭐 계좌 포트에 2차전지, 로봇, 풍력, 태양광, 뭐 최근에 태양광 풍력 간다고 해서 넣고 뭐 인공지능, 뭐 바이오 등등등 이렇게 테마 쭉 깔아버리면 여러분들 계좌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직접 그렇게 해보신 분들 많으실걸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좌가 바뀌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한 30종목 매매하고 계시다. 7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나는 30종목 정도 매매하고 있다. 7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0종목 이상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30종목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텐데. 쪼꼬가 7번이군요. 30종목 없으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나는 20종목 이상 가지고 계시다. 7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20종목 이상. 햇살님 7번. 그래도 의외로 승희김님 또 7번이고. 의외로 그래도 7번 누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20종목 이상 가지고 계시면 사실 계좌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제 골드 서비스 가입하셔가지고 5종목, 보통 제가 5종목 그리고 최대 한 10종목이니까 보통 한 5종목에 압축하는 전략을 여러분한테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대형주 비중도 어느 정도 섞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변동성이 클 때도 잘 버틸 겁니다. 그리고 워낙 바닥주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주 1회에서 2회 정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가입하셔가지고 꼭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저와 함께 수익을 내셔야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ARS 결제 번호는 023490-4457입니다. 그리고 MBN 골드 고객센터는 1588-0648로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골드 서비스 꼭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꼭 제 손을 잡고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모두 여러분들 잠깐만요. 오늘 모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방송은 요 정도로만 하고 여러분들 또 내일장 오늘 오후 4시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후 4시에도 방송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후 4시에도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빠잉.